1992년 4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 35분 서울 종로구 해화동 한 고등학교 앞길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기관단총 특유의 연발음이 주택가 골목을 찌증해 퍼져나갔고 식당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소형 트럭 운전석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도로 위에 점심을 먹던 시민들이 쓰러졌습니다. 경찰관 수십 명이 리볼버를 꺼내들었지만 사복 차림의 그 남자가 한 손에 쥔 것은 K1A 기관단총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손에는 수류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대한민국 육군 1등병이었습니다. 22살. 6시간 전 휴전선 인근 최전방 부대에서 기관단총 한정과 실탄 130발, 수류탄 22발을 들고 탈영한 병사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복판까지 100km를 달려오는 동안 7개의 검문소 중 단 하나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92년 여름 20살의 임채성은 육군 부사관 장학생 신분으로 입대했습니다. 부사관 장학생이란 군이 학비를 대주는 대신 일정 기간 복무를 약속하는 제도였는데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이력서에는 이미 어두운 줄이 한 줄 그어져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후배들의 금품을 갈취한 전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뜯긴 후배가 몇 명이었는지, 얼마를 빼앗겼는지 그런 구체적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사회에서 이미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이 군복을 입었다는 사실, 부사관 선발 과정에서 이 전과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 군은 그를 받아들였고 부사관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1992년 11월 부사관 학교 교육이 한창이던 시기에 임채성은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탈영이었습니다. 부사관 학교에 입교한 지 석 달도 되지 않고 담을 넘은 것입니다. 탈영병 임채성이 향한 곳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기다렸을지는 아니면 뜻밖의 귀하에 놀랐을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가라, 자수해라. 아버지의 말에 임채성은 결국 부대로 돌아갔고 헌병대에 자수했습니다. 군 검찰은 임채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군에 복귀할 것. 대신 부사관 후보생 자격은 박탈되었고 계급은 2등병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들어와 부사관이 될 사람이 하루아침에 2등병이 된 것입니다. 기소유예, 관대한 처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설득으로 자수했다는 점, 교육 중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대함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그해 겨울에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등병 임채성이 재배치된 곳은 강원도 철원군 제15사단 전차중대였습니다. 휴전선 인근 최전방이었습니다. 철원의 겨울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드물지 않았고 콘크리트 막사 안에서조차 입김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새벽 점호에 얼어붙은 철모를 쓰고 나갔다가 귓볼이 갈라져 돌아오곤 했습니다. 한겨울에는 세면장 수도꼭지가 얼어붙어 양치질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훈련장에서 엎드려 사격 자세를 취하면 군복이 얼어서 일어날 때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탈영 전력이 있는 병사가 최전방에 재배치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방부대에 인원이 필요했고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형식적으로는 깨끗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임채성은 15사단 전차중대에 도착한 뒤 관심사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심사병이란 자해, 자살 위험, 부적응, 탈영 이력 등으로 인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병사를 뜻합니다. 중대장이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관심사병 지정은 제대로 된 판단이었습니다. 탈영 전력이 있고 사회 부적응 이력이 있는 병사를 주시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관심사병에게 부여된 보직이 문제였습니다. 군수병, 부대의 무기와 탄약, 장비를 관리하고 취급하는 보직이었습니다. 관심사병이 매일 무기고를 드나드는 일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15사단 전차중대 무기고는 철제문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K1A 기관단총이 번호순으로 정렬되어 꽂혀 있었고 탄약함에는 5.56mm 실탄이 상자째 쌓여 있었습니다. 수류탄은 별도의 잠금 장치가 달린 철제 함에 보관되었습니다. 총기 기름 특유의 냉새가 늘 배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군수병 임채성은 이 공간을 매일 들락거렸습니다. 무기를 꺼내고 정비하고 다시 넣는 일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총열에 남은 화약 찌꺼기를 닦아내고 놀이제 뭉치에 기름칠을 하고 탄장 스프링의 탄성을 확인하는 일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K1A의 분해와 결합을 누구보다 빠르고 능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기 선임 하사가 무기고 관류 책임자였습니다. 그 입장에서 군수병은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사였고 임채성은 그 보조 인력이었습니다. 관심사병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지만 무기고 출입에는 제한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탈영 전력이 있는 병사가 기관단총과 수류탄이 보관된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보직이 가능했을까요? 관심사병 지정과 보직 부여는 별개의 절차였습니다. 관심사병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기 취급이 제한되는 규정은 당시 명확하지 않았고 중대장이 이 배치를 승인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전방부대에서 보직 하나를 비워두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관심사병이라 해도 실제 업무에서 배제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중대장은 임채성이 무기고에서 일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점차 적응해 나가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보직 하나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보직이 없었다면 임채성은 무기고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접근할 수 없었다면 K1A를 탈취할 수 없었습니다. K1A를 탈취할 수 없었다면 서울 해화동에서 기관단총이 울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임채성의 부대 생활은 재배치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동기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상급자와의 관계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부사관 후보생에서 2등병으로 떨어진 데 대한 좌절이었는지 원래의 성격이었는지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았고 생활관에서도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동기들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고 휴일에도 면회를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지가 되더라도 이승보다는 저승이 낫다. 이 일기장은 이후 부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의 깊이는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글로 남긴 병사가 매일 아침 무기고 문을 열고 K1A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수류탄 안전핀의 담촉을 매일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1992년 11월 아버지 앞에 서서 자수를 결심했던 탈영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헌병대로 걸어 들어갔던 20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자수라는 선택지가 있었고 기소유예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5개월 뒤 1993년 4월 임채성은 다시 부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중대장도, 전우도. 그리고 이번에 그가 들고 나갈 것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1993년 4월 19일 새벽 3시 40분 임채성이 무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1993년 4월 19일 새벽 3시 40분 15사단 전차중대 막사안은 고요했습니다. 4월이었지만 철원의 새벽은 여전히 차가웠고 병사들은 모포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직사관은 당직실에, 선임하사는 자신의 자리에, 병기 선임하사도 제 위치에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임채성은 무기고로 걸어갔습니다. 군수병이 무기고에 접근하는 것은 일과 시간이라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새벽 3시 40분은 일과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고 막아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철제 문이 열렸습니다. 임채성은 K1A 기관단총 한 정을 꺼냈습니다. K1A,
대한민국 육군이 1980년대부터 사용해온 국산 기관 단총입니다. 구경 5.56mm, 무게 약 2.87kg, 전체 길이 833mm, 개모타를 접으면 653mm까지 줄어드는 한 손으로도 들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분당 발사 속도가 700에서 900발에 달하며 유효 사격은 250m, 최대 사격은 2.4km. 탄속은 초속 820m로 총알이 발사되는 순간 음속의 2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갑니다. 소형이지만 치명적인 화기였습니다. 임채성은 탄창을 끼우고 실탄 약 130발을 챙겼습니다. K1A의 표준 탄창 용량이 30발이니 탄창 4개 이상을 가져간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류탄함으로 갔습니다. 수류탄 22발, 22발이었습니다. 수류탄 한 발의 살상 반경은 약 15m, 파편 비산거리는 약 100m입니다. 22발이면 축구장 넓이의 공간을 여러 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보병 한 소대가 전투에 투입될 때 지급받는 수준의 무기를 혼자 몸에 걸쳤습니다. K1A 금속 표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을 것이고 수류탄 한 발 한 발을 전투조끼에 끼울 때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대급 전투 장비를 혼자 짊어진 병사가 무기고를 나섰습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탈영이었습니다. 임채성은 부대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철원의 들판을 가로질러 민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근남년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과 밭 사이로 단독주택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곳이었고 그 집들 중 하나에 32살의 이재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경 임채성이 이재민의 자택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골 마을의 단독주택. 대문이 잠겨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임채성이 강제로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구가 먼저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재민이 잠에서 깼는지 이미 일어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관단총 총구 앞에서 저항이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임채성은 총기로 위협하며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임채성이 한 일은 군복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이재민의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 행동 하나가 이후 벌어질 모든 일의 열쇠가 됩니다. 군복 차림의 무장병사가 검문소를 지나가면 당연히 제지당합니다. 그러나 사복 차림의 민간인이 민간 차량을 타고 지나가면 검문 강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채성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탈영 때 잡힌 경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안 잡히는지를 가르쳐준 셈이었습니다. 이재민의 마당에는 승합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임채성은 이재민을 운전석에 앉혔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인질이 운전하고 무장 탈영병이 조수석에 앉아 총구를 겨누는 형태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승합차, 두 사람이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재민의 손은 핸들 위에서 떨리고 있었을 것이고 옆자리에서 총구가 자신의 옆구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승합차가 사곡 1리 마을길을 빠져나가 철원 방면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까지 약 100km. 그 사이에는 군과 경찰이 운용하는 검문소 7개가 있었습니다. 전방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마다 차단봉과 군용 텐트가 설치되어 있고 병사들이 차량을 세우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무장 탈영병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7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 임채성을 떠난 전차 중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직 사관은 탈영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선임 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기고에서 K1A 한정, 실탄 130발, 수류탄 22달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병사 한 명이 사라진 것도 몰랐고 무기가 사라진 것도 몰랐습니다. 부대는 여전히 조용했고 새벽 점호 시간이 되어야 임채성의 빈자리가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승합차는 이미 철원을 벗어나 포천 방면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거지가 되더라도 이승보다는 저승이 낫다.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던 남자가 지금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K1A 한정, 실탄 130발, 수류탄 22달, 그리고 32살 민간인 한 명을 방패로 삼은 채
승합차가 철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군은 아직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군은 곧 이것을 알게 되지만 세상에 알린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비무장 단순 탈영. 그것이 군이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전차대대가 15사단에 올린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무장 단순 탈영. 무기를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몸만 빠져나간 탈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K1A 기관단총 한정, 실탄 약 130발, 수류탄 22발이 무기고에서 사라졌는데 보고서에는 비무장이라고 적혀 올라간 것입니다. 이 허위 보고가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15사단은 상급 부대인 5군단에 같은 내용을 보고했고 5군단은 그 정보를 검문소에 전파했습니다. 검문소에 내려간 지침은 비무장 탈영병 1명 수배였습니다. 기관단총을 들고 있다는 정보도, 수리탄을 소지하고 있다는 정보도, 민간인 인지를 잡고 있다는 정보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검문소 병사들은 군복 차림의 비무장 탈영병 1명을 찾고 있었고 사복 차림의 민간 승합차를 타고 지나가는 남자 2명은 애초에 수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철원에서는 군이 아닌 민간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40분 인질 이재민의 아버지가 철원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무장 군인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이재민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새벽에 총을 든 군인에게 끌려갔다는 신고를 경찰에 넣은 것입니다. 군은 비무장 단순 탈영이라고 보고하고 있었는데 민간인 아버지는 무장 군인에게 납치라고 신고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사건에 대해 군과 민간인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에 가까운 쪽은 군이 아니라 민간인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그 사이 승합차는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철원에서 포천으로, 포천에서 남양주로 경기 북부 국도를 타고 서울을 향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4월 아침 도로에는 출근 차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길가에는 군경 검문소의 차단봉과 군용 텐트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 철원 인근 도로에 설치된 경찰 검문소였습니다. 오전 7시 10분경 승합차가 검문에 접근했을 때 임채성은 검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단봉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지나쳐버렸습니다. 뺑소니에 가까운 통과였습니다. 검문소 근무자는 이 차량을 세우지 못했고 추격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전방 지역에서 검문을 무시하는 차량이 지나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검문소, 다목리 군경 합동 검문소였습니다. 군과 경찰이 함께 운영하는 검문소로 전방 지역에서 서울 방면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한 방송사의 현장 취재기자 보도에 따르면 이렇다 할 제재 없이 무사 통과였습니다. 사복 차림의 남자 2명이 탄 민간 승합차를 굳이 세울 이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비무장 탈영병을 찾고 있던 검문소에서 무장 탈영병이 민간인 행세를 하며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포천의 도평리 검문소. 남대천강을 따라 40여 분을 달린 끝에 나타난 검문소였습니다. 여기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형식적인 검문 절차만으로 통과. 창문을 열고 몇 마디 주고받는 수준의 검문이었을 것입니다. 운전석에 이재민, 조수석에 임채성, 두 사람 모두 민간인 차림이었고 차량도 민간 승합차였습니다. 검문소 입장에서 이 차량을 붙잡아야 할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 장암 검문소. 다섯 번째, 일동 검문소. 이 두 곳에서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고 해당 방송사 보도는 전했습니다. 검문소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실질적 차단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파 검문소. 역시 무사 통과. 여기까지 오는데 약 1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철원에서 출발한 승합차는 이미 포천을 지나 남양주 방면으로 깊숙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서울은 이제 눈앞이었습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검문소, 광릉내 군 검문소. 오전 7시 45분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드디어 제지가 걸렸습니다. 검문 병사가 승합차를 세운 것입니다. 무엇이 의심스러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차량의 행동이 수상했는지, 뒤늦게 탈영병 수배 정보가 도착했는지, 혹은 검문 병사의 직감이었는지. 어쨌든 차가 멈추었고 잠깐의 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채성은 이 검문소도 돌파했습니다. 승합차가 급발진하며 차단봉을 넘어갔고 검문소 측은 즉시 추격에 나섰습니다. 추격 차량은 소형 승용차 한 대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에서 가장 흔했던 소형차 중 하나였습니다. 엔진 출력 60, 70마력 수준, 최고 속도 시속 140km 정도의 이 소형차가 기관단총과 수류탄 22발이 실린 승합차를 쫓았습니다. 소형 승용차는 승합차를 따라 퇴계원 방면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놓쳤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진 것인지 도로 사정 때문에 따라잡지 못한 것인지 추격이 중단된 정확한 이유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검문소 측은 인근 퇴계원지서에 연락을 취했지만 승합차는 퇴계원지서마저 무사 통과했습니다. 광릉내 검문소에서 제지를 받은 뒤 뺑소니 친 시점부터 그 정보가 다음 지서에 전달되어 실제 차단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입니다. 한 방송사는 검문 불응 후 뺑소니 친 뒤 2시간 20분이나 지나서야 서울 진입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전 7시 15분, 뒤늦게 5군단의 무장 탈영 사실이 최초 전파되었습니다. 탈영 발생 3시간 35분 후였습니다. 오전 7시 35분 전국 경찰에 검색 강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임채성의 승합차는 이미 7개 검문소 중 6개를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가 이미 산을 넘어갔는데 그제서야 외양간 문을 들여다본 꼴이었습니다. 7개의 검문소, 7번의 기회, 그중 6개는 제지조차 하지 못했고 유일하게 세운 1개마저 소형차 한 대로 추격하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군이 비무장 단순 탈영이라고 허위 보고한 그 한 줄이 7개 검문소를 모두 무력화시킨 셈이었습니다. 이재민은 이 시간 동안 계속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부터 총구를 겨눈 채 강요된 운전이 시작됐고 철원에서 서울까지 약 100km를 인질 상태로 달린 것입니다. 32살의 민간인이 자기 차 운전석에서 기관단 총을 옆에 두고 3시간 넘게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7개 검문소는 모두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오전 9시 20분 승합차가 서울 동대문에 도착했습니다. 철원에서 출발한 지 약 3시간이었습니다. 임채성은 동대문에서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재민의 집에 전화를 건 것입니다.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무장 탈영병이 인질의 가족에게 걱정 마라고 전화했습니다. 기관단 총을 들고 서울까지 달려온 남자가 인질 가족에게 안심하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전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재민의 가족은 이 말을 듣고 안심했을까요? 아니면 더 두려워졌을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임채성이 이 시점에서 기이할 정도로 침착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K1A 기관단총 실탄 130발, 수류탄 22발을 실은 승합차가 도착했습니다. 임채성은 동대문의 한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수방사 헌병이 그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해화동 총격 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오전 9시 20분 임채성은 동대문의 한 호텔 주차장에 승합차를 세운 뒤 차에서 내렸습니다. 동대문 상권 인근이었습니다. 1993년 당시 동대문 일대는 의류 도매 상가와 소규모 상점이 밀집한 곳이었고 호텔 주변에는 배달 트럭과 상인들의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상가 셔터가 하나둘 올라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였습니다. 무장 탈영병이 서울 한복판에 도착했는데 그가 한 일은 뜻밖에도 휴식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약 1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친구를 만났습니다. 기관단 총과 수류탄을 품에 안은 채 친구를 만나는 남자. 6시간 전에 무기고를 털고 민간인을 인질로 잡아 서울까지 달려온 사람이 호텔 주차장에서 지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누구였는지, 임채성이 왜 하필 동대문에서 이 사람을 만났는지, 사전에 약속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1992년 첫 번째 탈영 때도 친구를 만나고 싶었다는 사람이었으니 두 번째 탈영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라
기관단총을 들고 있었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해화동은 월요일 아침에 일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근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이 진행 중이었고 근처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이 강의실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대학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자리하고 있어 평상시대로 외래 환자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을 보내고 식당들은 점심 장사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해화동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박종호도 그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51, 아들 1, 딸 4, 5 아이의 아버지가 아침부터 가게 앞에서 야채를 분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식당에 납품할 당근, 배추, 시금치 같은 것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오토바이 뒤에 묶는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밥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5 아이를 먹여 살리면 배달 한 건이라도 더 해야 했고 식사는 늘 뒷전이었을 것입니다. 빈속에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해화동 골목을 달리기 시작한 박종호. 총성이 울렸을 때 그는 골목 어딘가에서 배달 중이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친구를 만나며 쉬고 있는 임채성과 밥도 먹지 못하고 야채를 나르는 박종호.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킬로미터였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이 두 사람은 해화동 골목에서 만나게 됩니다. 호텔 주차장, 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세워진 승합차를 수방사 헌병이 발견했습니다. 수배 차량이었습니다. 이재민 아버지의 신고와 뒤늦은 군 통보를 통해 이 시점에서는 경찰과 군 모두가 철원에서 탈영한 병사가 승합차를 타고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헌병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지직거리는 무전음 사이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수배 차량 발견, 위치 보고. 그런데 그 무전이 올라가는 사이 임채성이 사라졌습니다. 헌병이 무전기를 들고 보고하는 그 몇 분 사이에 임채성은 주차장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수방사 헌병은 차량을 발견했지만 사람을 잡지 못했습니다. 발견과 제압 사이에 보고 절차가 끼어 있었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철원에서 서울까지의 7개 건문소를 뚫고 온 무장 탈영병을 서울 한복판에서 발견하고도 놓친 것입니다. 만약 이 순간 헌병이 무전 대신 즉각 제압에 나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차장이었습니다. 시민이 밀집한 주택가가 아니라 콘크리트 기둥과 차량만 있는 주차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잡았다면 이후 벌어진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종호는 야채를 배달하고 집에 돌아갔을 것이고 한동수는 소형 트럭을 몰고 다음 배달지로 갔을 것이고 윤미경은 길을 걷다가 아무 일 없이 집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오전 10시 34분 수방사가 경찰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탈영병 서울 잠입. 탈영이 발생한 새벽 3시 40분으로부터 6시간 54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거의 7시간 동안 무장 탈영병이 전방에서 서울까지 자유롭게 이동한 뒤에야 경찰이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임채성은 호텔을 빠져나온 뒤 해화동 방면으로 이동했습니다. 동대문에서 해화동까지는 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종로구 대학교 특유의 풍경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고등학교 앞 도로에는 학생들이 오가고 주변 식당에서는 점심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형 트럭이 배달하고 승용차 한 대가 도로변에 정차해 있었고 맞은편 식당에서는 손님이 점심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월요일 낮의 풍경. 이 평범한 풍경이 몇 분 뒤에 산산조각 날이라는 것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34분 고등학교 앞길. 해화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수상한 차량 한 대에 다가갔습니다. 정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관들의 손에는 리볼버가 들려 있었습니다. 38구력 회전식 권총, 장탄수 6발, 유효 사거리 약 50m. 임채성의 손에는 K1A가 있었습니다. 장탕에는 실탄이 가득 차 있었고 몸에는 수류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리볼버 6발과 기관단총 130발. 경찰관들이 그 차에 다가가는 순간 이 숫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93년 4월 19일 오전 10시 34분 해화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고등학교 앞길에서 승합차에 접근했습니다. 정차 명령을 내렸습니다. 차 안에서 사복 차림의 남자가 경찰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관이 한 걸음 더 다가간 순간 K1A 기관단총의 총구가 차창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발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관단총 특유의 짧고 날카로운 연발음이 해화동 주택가를 채웠습니다. 리볼버의 단발음과는 차원이 다른 소리였습니다. 마치 못을 박는 공합관이 연속으로 작동하는 것 같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날카롭고 파괴적인 소리였습니다. 경찰관들이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며 엄폐물 뒤로 흩어졌지만 K1A의 사거리와 화력 앞에서 389경 리볼버는 대응 수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한동수이었습니다. 27살, 소형 트럭을 운전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배달을 하던 중이었는지 이동 중이었는지 어떤 이유로 그 시간에 그 도로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임채성이 쏜 총알이 한동수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소형 트럭 운전석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오만석, 56살.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총상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태영, 39살. 맞은편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11시 35분, 이른 점심이었습니다. 식당 안에 앉아 밥을 먹던 사람에게 총알이 날아들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며 파편이 흩어졌고 정태영의 오른쪽 다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 월요일 오전 11시 35분에 고등학교 앞길 반경 수십 미터 안에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트럭 운전, 차량 이동, 점심 식사. 월요일 낮의 가장 평범한 행위들이 기관단총 한정에 의해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5분만 일찍, 5분만 늦게 지나갔더라면 피해를 입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총알은 특정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차별이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인근 대학교 캠퍼스, 대학의과대학, 고등학교 주변이 순식간에 비상 상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이 중단되었고 학생들은 교실 바닥에 엎드렸으며 식당에서는 손님과 종업원이 주방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총격이 시작되자 이재민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 4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총구 앞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32살의 남자가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임채성의 시선이 경찰 쪽으로 향한 틈을 타 승합차에서 빠져나와 도로 건너편 체육관 쪽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6시간의 인질 상태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민은 체육관 안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철원에서부터 약 6시간, 100km를 총구 앞에서 운전해온 남자가 마침내 풀려난 순간이었습니다. 인질이 빠져나간 뒤에도 임채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K1A를 난사하며 차에서 내렸고 도보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 수십 명이 포위망을 좁히려 했지만 문제는 화력이었습니다. 1993년 당시 한국 경찰의 표준 무장은 389경 리볼버였습니다. 회전식 실린더에 실탄 6발이 장단되는 권총이었습니다. 유효 사거리 약 50m. 발사 후 재정전하려면 실린더를 열고 빈 탄피를 하나하나 빼내고 새 탄을 넣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 수초가 걸렸습니다. K1A가 탄장 하나로 30발을 연사하는 동안 경찰관은 6발을 쏘고 재정전의 수초를 소모해야 했습니다. 리볼버의 유효 사거리 50m, K1A의 유효 사거리 250m. 경찰이 리볼버 사거리까지 접근하기 전에 임채성의 K1A가 먼저 닿았습니다. 화력의 차이가 아니라 차원의 차이였습니다. 인화는 경찰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화기의 격차 앞에서 인화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게다가 해화동은 좁은 골목이 복잡하게 연결된 주택가였습니다. 임채성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시야가 차단되었고 경찰이 추격하려면 같은 골목으로 진입해야 했는데 좁은 골목 안에서 K1A의 연발 사격을 받으면 엄폐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넓은 도로에서의 대치라면 인원수로 포위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좁은 골목에서는 한 줄로 들어가야 했고 선두의 경찰관이 그대로 사격에 노출되는 구조였습니다.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시민 통제의 실패였습니다.
총격이 시작된 뒤에도 주변 도로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해화동은 대학가이자 주택가였고 월요일 낮이었기 때문에 학생, 주부, 배달원, 식당 종업원 등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 창문을 열거나 골목 입구까지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시민을 완전히 대피시키기 전에 임채성이 골목을 이동하며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임채성은 차를 버리고 해화동 골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 담벼락과 주차된 차량 사이로 사복 차림의 남자가 K1A를 들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뒤를 쫓았지만 거리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매번 접근을 시도할 때마다 K1A의 연발 사격이 돌아왔고 리볼버로는 응사 자체가 의미 없는 거리였습니다. 해화동 어딘가에서 51살의 채소 가게 주인 박종호가 오토바이를 타고 채소를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호텔 주차장에서 임채성은 친구를 만나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종호는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오토바이에 채소 상자를 묶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기관단총을 품에 안고 여유를 부렸고 다른 한 사람은 5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빈속에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전 11시 40분경 임채성이 해화동 골목을 도주하면서 행인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윤미경, 36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던 민간인을 총기로 위협해 인질로 삼은 것입니다. 인질을 앞세운 채 골목을 약 200m 이동했습니다. 인질을 방패로 삼아 경찰의 사격을 차단하면서 도주를 계속한 것입니다. 윤미경의 팔을 잡고 K1A를 겨누며 좁은 골목을 걸어가는 임채성의 뒤로 경찰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질이 있는 한 사격은 불가능했습니다. 윤미경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좁은 골목 양쪽의 담벼락, 그리고 자신의 등 뒤로 따라오는 경찰관들. 도움이 바로 뒤에 있는데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인질의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 골목에 박종호가 있었습니다. 박종호, 51살, 해화동 채소가게 주인, 아들 하나, 딸 넷, 5 아이의 아버지. 그날도 식사를 거른 채 야채를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채소 상자가 실려 있었고 식당에 납품할 채소들이 가지런히 묶여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배달이었을 것입니다. 도매시장에서 싸게 떼어온 야채를 식당마다 돌며 내려놓고 빈 상자를 거두어 오는 일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가 매일 반복되었고 그 반복이 5 아이의 밥이 되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을 때 박종우는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야채 상자가 실린 오토바이를 골목 한쪽에 대고 가장 가까운 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51살의 남자가 차 뒤에 웅크린 채 총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골목 반대편으로 뛰었다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면. 하지만 박종우는 차 뒤에 숨었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 되었습니다. 임채성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차 뒤에 웅크린 남자를 보았고 다가갔습니다. 왜 다가갔을까요? 위협으로 느꼈을까요? 아니면 흥분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표적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임채성이 총구를 박종호의 왼쪽 머리에 향해 들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박종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주민들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가 박종호의 몸을 뒤집어 상태를 확인했고 누군가는 수건을 가져와 상처를 눌렀습니다.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박종호는 이미 소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토바이 위에는 야채 상자가 그대로 얹혀 있었고 배달되지 못한 야채들은 박종호가 쓰러진 자리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종호는 5 아이를 먹여 살리는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어 늦은 밤까지 이어졌을 것이고 그날 아침에도 그 일상의 일부로 오토바이에 올라탔을 것입니다. 그 일상이 총알 한 발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사망자 박종호, 51살. 임채성은 박종호를 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명륜동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민가의 수류탄에 투척했습니다. 55살의 주민이 사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수류탄이 주택과 집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폭발음이 총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소리로 골목을 뒤흔들었고 벽면에서 파편이 튀었으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전쟁터가 아닌 서울 주택가에서 수류탄이 터진 것입니다.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조은이 40살이 폭발과 총격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에 무기고에서 꺼낸 수류탄 22발, 그중 하나가 서울 한복판 민가에서 터졌습니다. 소대급 전투장비라고 했던 그 무기의 위력이 실체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임채성은 명륜동 골목을 빠져나와 다시 해화동 방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보성 빌딩 앞 목욕탕 입구 근처에서 또 다른 임지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목욕탕에서 나오던 여성과 함께 어린이 1명과 10대 소녀 1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관단총 앞에 어린이가 서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인질이 된 것입니다. 경찰도 군도 이제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을 넘어 통제 불가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48분경 해화동의 한 건물 앞 골목은 양쪽 건물 벽이 시야를 가로막는 좁은 통로였습니다. 임채성은 이 골목 안에서 어린이와 10대 소녀 그리고 여성 인질을 앞세운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와 출구에 경찰과 군이 포진해 있었지만 좁은 골목 안에 인질이 있는 한 진입은 불가능했습니다. 저격도 불가능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인질과 임채성이 밀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착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다가갈 수 없었고 임채성은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각이 흐를수록 경찰은 초조해졌고 임채성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인질이 1명 더 늘었습니다. 소형 승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던 박영철 58살이 골목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임채성은 민간인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인질이 많아질수록 경찰의 선택지는 좁아졌고 임채성의 방패는 두꺼워졌습니다. 골목 안에는 윤미경이 있었습니다. 200m를 끌려온 36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린이와 10대 소녀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것은 총을 든 남자와 골목 밖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경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끼인 자신들. 윤미경이 임채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어린아이가 있다. 살려달라. 기관 단총을 든 남자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떠올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골목 안의 어린이 인질과 윤미경의 아이는 다른 아이였지만 그 순간 골목 안에는 아이를 생각하는 어른의 절박함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절실한 말. 임채성은 윤미경의 어깨에 총을 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데에 총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윤미경은 쓰러졌지만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총상을 입고도 살아 있었습니다. 중상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후 확인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는 인질에게 총을 쏜 남자. 그 남자의 옆에는 여전히 어린이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장면을 골목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리볼버를 든 손이 떨렸을 것이고 진입 명령을 내리고 싶었을지만 어린이 인질 앞에서 그 명령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경찰이 가진 무기와 권한의 한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임채성의 행동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골목 근처 도로를 지나가던 승합차 한 대에 총을 쐈습니다. 운전자 서진우 23살이 비격되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임채성은 이 승합차를 탈취하려 했습니다. 인질을 차에 태우고 이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도주 시도였습니다. 임채성이 승합차 문을 열고 인질을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어린이와 소녀가 그 차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은 새벽 철원에서 이재민을 태우고 달렸던 때와 같아집니다. 인질을 태운 차량에 대해서는 사격할 수 없고 추격해도 소형차로 쫓아 놓쳤던 일이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해화동의 악몽이 서울 전역으로 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목 끝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검은 전투복 차림의 병력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파란 제복도 아니었고 일반 군복의 녹색도 아니었습니다. 검정색 전투복에 전투 헬멧 그리고 K1A 이상급의 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특별경호대였습니다. 리볼버로 29분을 버텨야 했던 경찰에게 마침내 같은 무게의 화력이 도착한 것입니다. 낮 12시. 수도방위사령부 특별경호대원들이 해화동 골목 양쪽 끝에 배치됐습니다.
특별경호대는 수방사 현병단 산하의 대테러 특수부대로 인질 구출과 무장 범죄자 제압을 전문으로 훈련받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리볼버가 아니었습니다. K1A 이상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화력을 갖춘 자동화기였습니다. 11시 35분 첫 총성이 울린 지 25분 만에 처음으로 임채성과 대등한 무장이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경찰이 25분간 해내지 못한 임무가 특경대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승합차 근처에 어린이 1명과 10대 소녀 1명, 그리고 부상당한 윤미경과 박영철이 임채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화력이 대등해졌다고 해서 바로 사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인질과 임채성 사이의 거리가 사격 가부를 결정했고 그 거리는 좁았습니다. 특경대가 기다린 것은 임채성이 인질에게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승합차에 인질을 밀어넣으려고 몸을 돌리는 그 순간, 인질과 임채성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찰나, 그 순간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임채성이 승합차 문을 열고 인질을 밀어넣으려는 동작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인질이 차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차량 도주가 시작되고 다시 추격전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특경대에게 남은 시간은 임채성이 승합차에 올라타기 전까지였습니다. 12시 4분, 그 순간이 왔습니다. 임채성이 인질을 차에 태우려고 몸을 돌린 찰나, 특경대가 집중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리볼버의 단발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정밀한 연발 사격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임채성을 향해 발포했고 임채성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복부에 총상을 입었고 후두부에도 총알이 박혔습니다. 승합차 옆에서 임채성이 쓰러졌습니다. K1A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류탄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11시 35분부터 12시 4분까지 29분간의 시가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경가원들이 즉시 달려가 임채성의 몸에서 무기를 분리하고 잔여 수류탄을 회수했습니다. 임채성은 쓰러져 있었지만 의식이 있었습니다. 복부와 후두부에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2승보다는 저승이 낫다고 적었던 남자는 2승에 남아 있었습니다. 총성이 멈추자 골목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29분 동안 끊이지 않던 기관 단총 소리, 수류탄 폭발음, 비명이 멈춘 다음에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어린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특경대원이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10대 소녀도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외상은 없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신체적으로는 다치지 않은 채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일한 안도의 순간이었습니다. 윤미경은 어깨 총상에도 불구하고 생존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근 대학병원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해화동에서 도보거리에 있는 이 병원에 외과 계열 의사 전원이 호출되었습니다. 평시에 외과 전원 호출이 느려지는 경우는 대형 교통사고나 건물 붕괴 같은 대규모 재난이 아니면 없는 일이었습니다. 총상 환자 다수가 동시에 실려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수술실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들의 상태는 전시 부상에 가까웠습니다. 머리 관통상, 다리 관통상, 가슴 총상, 수류탄 폭발음상, 민간병원 응급실에서 총상 환자를 동시에 처치하는 상황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수술실 여러 곳이 동시에 가동되었고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전공의 의사들이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전시 수준의 응급체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가동된 것입니다. 박종호만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부상자들은 이 병원의 응급대응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임채성은 군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민간 병원이 아닌 군병원으로 보내진 것은 그가 여전히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복부와 후두부 총상은 중태였지만 임채성은 살아남았습니다. 리볼버를 든 경찰 수십 명이 29분간 하지 못한 것을 특경대가 4분 만에 끝냈습니다. 이 4분과 29분의 차이가 바로 화력의 차이고 무장 체계의 차이며 1993년 한국 치안의 구조적 한계 그 자체였습니다. 11시 35분부터 12시 4분까지 29분. 사망 1명, 중경상 7명,
이것이 해화동 29분의 결산이었습니다. 임채성은 살아남았고 이제 법정이 남았습니다. 총격이 끝난 다음 날부터 후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군과 경찰, 양쪽 모두의 칼날이 향했습니다. 먼저 군이었습니다. 관심사병으로 분류된 탈영 전력의 병사에게 무기고 접근 보직을 부여한 것, 무기 분실을 감지하지 못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비무장 단순 탈영이라는 허위 보고를 올린 것,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5사단장이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사단장이 보직 해임된다는 것은 군 조직에서 가장 무거운 문책 중 하나입니다. 장성급 지휘관이 보직에서 쫓겨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경력이 사실상 끝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휘하 부대에서 벌어진 탈영과 무기 분실, 그리고 허위 보고의 최종 책임이 사단장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5군단 헌병대장도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탈영 발생 후 수색과 검문소 통제를 총괄해야 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15사단 참모장은 징계위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임채성을 관리하거나 감독해야 했던 4명이 구속되어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대장, 관심사병 임채성에게 군수병 보직을 부여한 직접 관리자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결정, 탈영 전력이 있는 관심사병에게 무기고 접근 보직을 부여한 그 결정의 책임자가 이제 자신이 구속되어 군사재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일직사관. 탈영장일 새벽 당직을 서면서도 임채성의 이탈을 감지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 한 병사가 무기고에서 K1A와 수류탄을 챙겨 부대를 빠져나가는 동안 당직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임하사는 병력 관리 책임을, 병기 선임하사는 무기고 관리 책임을 각각 맡고 있었지만 기관단 총 한정과 수류탄 22발이 사라진 것을 새벽 점호 지나도록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단장부터 하사까지 지휘 라인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경찰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면 권고를 받았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기관단총 난사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경찰의 대응이 리볼버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경비과장과 동대문 경찰서 상황실 부실장이 직위 해제되었고 상황실장 3명이 징계위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총경급 7명이 전보 및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련자 총 8명이 문책된 것입니다. 관심사병에게 무기고 접근 보직을 부여한 중대장이 구속되었고 허위 보고를 올린 지휘계통의 사단장이 해임되었습니다. 7개 검문소를 통과시킨 책임과 서울 도심에서 리볼버로 기관단총을 상대해야 했던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징계의 범위 자체가 시스템 실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두 명의 잘못이 아니라 군과 경찰을 관통하는 체계 전체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해 4월 19일은 4.19 혁명 33주년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립묘지에서 참배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서울 해화동에서는 군인이 민간인을 향해 기관단총을 난사하고 있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54일 차의 일이었습니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간정부가 들어선 직후 군 내부의 관리 부실이 서울 한복판에서 폭발한 셈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를 참배하는 그 시간에 같은 도시에서 군이 만든 참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아이러니. 그것이 1993년 4월 19일의 두 얼굴이었습니다. 임채성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군사법원은 임채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사망자가 1명이라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29분간 서울 도심에서 기관단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민가에 투척하고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인질의 어깨에 총을 쏜 남자에게 내려진 형량이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임채성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체념이었는지 수용이었는지 그 선택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승보다는 저승이 낫다고 적은 남자가 이승에서 가장 긴 형벌을 선고받고 고개를 끄덕인 것입니다. 항소 포기와 함께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감옥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영원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 이 단어가 주는 무게는 평생 감옥이라는 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징역을 종신형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 제72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기형은 20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복역 태도가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 하나요. 무기징역 20년. 이것이 법이 정한 최소 복역 기간입니다. 20년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생기고 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나오면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석방이 곧 자유는 아닙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하고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수감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사회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임채성은 정확히 이 과정을 밟았습니다. 1993년 무기징역 확정, 군 교도소에서 약 20년 복역, 분류심사 결과 임시석방 적합, 2013년 출소, 10년 보호관찰이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22살에 들어가 42살에 나온 것입니다. 교도소 철문이 열리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1993년에 들어간 사람이 2013년에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임채성이 들어갈 때 한국에는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았고 휴대전화는 극소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였습니다. 서울의 거리도 사람들의 옷차림도 말투도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긴 것인지는 이 변화의 폭이 말해줍니다. 1993년 사건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를 이해하려면 TV 생중계의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1993년은 뉴스 속보 생중계가 아직 드문 시절이었습니다. 위성 중계차가 투입되고 실시간으로 현장을 내보내는 것은 대형 행사 수준의 이벤트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19일 해화동에서 기관 단총이 울리자 주요 방송사들이 중계차를 보냈습니다. 시청자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도심 총격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기관 단총 소리가 TV 스피커를 통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리볼버를 들고 담벼락 뒤에 숨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고 수류탄이 터진 민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전국으로 송출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것이 영화가 아니라 서울 해화동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 생중계의 충격이 터미네이터 사건이라는 별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무장한 한 명이 도시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영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총알에 맞은 사람이 쓰러지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가족이 있었는지, 아이가 몇이었는지, 그날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박종호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넷이 있었고 그날 아침에는 밥을 먹지 못했고 배달 나간 그 골목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박종호의 5 자녀. 1993년 당시 이 아이들이 몇 살이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었을 수도 있고 중학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성장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이 사라진 가정에서 채소 가게가 어떻게 되었는지, 5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는 누가 감당했는지, 국가 배상이 이루어졌는지조차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공개된 어떤 보도에서도 어떤 수사 기록에서도 박종호 유족의 이후 삶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재판과 복역과 출소는 기록에 남았지만 피해자 가족의 삶은 기록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기록의 부재 자체가 하나의 서사였습니다. 2013년 임채성이 출소했을 때 박종호의 자녀들은 31팍의 성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야채를 배달하다 총에 맞아 죽은 뒤로 20년. 그 20년 동안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취직을 하고 어쩌면 결혼을 하고 자신의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졸업식에도 결혼식에도 손주가 태어나는 날에도. 박종호가 그날 아침 거른 식사는 영원히 거른 식사가 되었고 배달하지 못한 야채는 영원히 배달되지 못한 야채가 되었습니다. 임채성에게 20년은 교도소 안의 시간이었습니다. 박종호의 자녀에게 20년은 아버지 없이 살아낸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20년이었지만 그 무게는 같지 않았습니다. 임채성의 일기장에는 거지가 되더라도 이승보다는 저승이 낫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저승을 택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특경대의 총에 맞고도 살아남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20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승보다 저승이 낫다고 했던 남자가 이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박종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승에 남고 싶었던 사람은 떠났고 떠나고 싶었던 사람은 남았습니다. 이것이 1993년 4월 19일 해화동에 남긴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군의 관심사병 관리체계, 무기고 보안, 검문소 운용, 경찰 무장 수준에 대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질문들 중 몇 개가 답을 얻었고 몇 개가 여전히 열려 있는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